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2년차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쇼핑에 미쳐버린 제 와이프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제 와이프는 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같은 대학 동기로 만나 동갑내기 커플로 연애를 지속해오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전도 고시 공부에 집중했던 시기에 힘든 저를 뒷바라지 해준 게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아내는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을 받아와서는 공부한답시고 세월만 축내는 저를 이끌고 기운내라며 고기도 사 먹이고 깔끔하게 다니라며 옷까지 계절마다 사주면서도 자기는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에 3,000원도 하지 않는 도시락을 30개씩 주문해서 그걸로 한 달을 먹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 와이프를 보고 어떻게 지금은 쇼핑에 빠졌냐고 주위 지인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더군요. 아내의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된 계기는 제가 고시 공부를 접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번이나 떨어지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 직장을 구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리기 시합 도중에 점점 더 뒤처지는 느낌이었고 책을 보면서도 무언가에 쫓기는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일 겁이 났던 건 또 떨어질까봐 그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고 실패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3년간의 고시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하시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작은 고깃집이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소문이 좋게 나서인지 점점 손님은 늘더군요. 저도 난생 무언가를 해보면서 성공이라는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 거라 매일 새벽에 끝나는 일도 전혀 힘들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 와이프에게 받기만 하던 사람이 아닌 저도 이제 와이프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수요일을 빼고 매일 새벽같이 일하다 보니 전보다 얼굴을 볼 시간은 많이 줄었지만 쉬는 날이면 그동안 부담스러워하던 식당에도 가서 밥을 먹어보고 옷도 사주고 이런 데이트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이프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더니 주변 친구들처럼 선물도 받고 근사한 곳에서 매일 데이트를 하니 너무 행복해 하더군요. 그 즈음에서 와이프는 제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와이프를 보며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못난 사람 뒷바라지 해준 와이프가 너무 좋았고 매일같이 오랜 시간을 일을 하는 저로서는 사실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결혼을 해서 어디 다른 곳에 못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그 뒤로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고시 생활 동안 와이프가 제 옆에서 절 챙겨준 걸 알고 있어 그만한 며느리감이 없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하셨고 처갓집에서도 처자식 굶기지는 않겠다며 성실해 보이는 제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랴 장사하랴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고 무사히 가게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함께 살게 된 뒤 와이프는 이제 그만 직장을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돈을 적게 버나 많이 버나 상관없이 와이프가 밖에서 활동하는 게 좋은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여직원의 경우 승진도 없을 뿐더러 작은 회사라 여직원을 소모품 취급한다며 자기는 그런 곳에 자기 시간을 쓰기 싫다며 나오겠다고 하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와이프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고생했던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말을 듣고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는데 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와이프는 그동안 얼마나 참은 건지 매일같이 백화점에 출석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부터 온갖 쇼핑백이 굴러다니고 택도 떼지 않은 옷들이 옷장에 걸려있고 살림은 내팽개쳐서 싱크대 배수구에서는 냄새가 올라오고 집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더군요. 그래도 저는 넘어갔습니다.
몸이 매일 피곤하기도 해서 이런 일로 문제를 삼아 다투는 것도 싫고 그동안 얼마나 억눌렸으면 그럴까 싶어서 솔직히 아니다 싶은 일들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카드값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솔직히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와이프가 마구 쇼핑을 하고 다닌 첫 달 카드값이 1,5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이요. 제가 밤낮 없이 숫제를 맞아가면서 고생고생을 한 돈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니 모자랐죠. 악착같이 벌어서 고생한 보람은 느끼자고 조금씩 쓰고 남은 돈들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었는데 난생 처음 아내의 카드값 때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고 아내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쓰면은 우리 둘 다 길바닥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뒀습니다. 아내는 많이 시무룩했지만 별다른 변명을 하거나 싫다고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와이프도 뭘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알아들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건가 봅니다. 저는 또 그 다음 달 카드값을 보고 뒤로 쓰러질 뻔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뭐 좀 적게 쓰긴 했더군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내에게 카드 명세서를 내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친한 몇몇이 있는데 지난달부터 그렇게 같이 쇼핑도 다니고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데 돈을 못 쓰니 모임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전업을 하면서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이미 친해진 사람들과 어떻게 그만 만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몇 번 어울려서 쇼핑을 좀 하긴 했지만 자신도 이렇게나 큰 금액을 쓸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니 도대체 무슨 모임이길래 나갔다 하면 그렇게 큰 돈을 펑펑 쓰고 들어오는 걸까요? 그땐 정말 저도 열받아서 아내 옷장이며 서랍이며 뒤져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꺼냈습니다. 몇몇 개는 쇼핑백에서 꺼내지도 않은 제품들도 있더군요. 되는 대로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서 아내에게 내일 전부 가서 환불해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어이가 없었던 게 그렇게 쇼핑을 좋아하면서도 정작 사오고 집에 두면 물건의 애정이 금방 식는 것 같더군요. 오히려 쇼핑을 하는 그 행위 자체에만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환불을 해오더군요. 이미 환불할 수 없는 물건들은 할 수 없이 쓰기로 했고요. 이제 정말 아내에게 카드를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부터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내도 화를 내더군요. 자기를 못 믿는다니 제가 백수 노릇할 때 밥이며 옷이며 다 바쳤는데 이제 돈 벌기 시작하니까 유세 떠냐면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시하고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펑펑 쓰면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로 아내는 심각할 정도로 우울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으면 정오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땐 잠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우울해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더군요. 2개월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결국 기절할 만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장사를 끝내고 가게 마감을 하는 찰나에 어머니께서 제게 집은 계약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신혼집 구한 지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집은 무슨 집이냐고 대묻자 오히려 어머니는 저를 더 이상하게 쳐다보시더군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근처에 유치원이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가 많이 몰려 있어서 애기 키우기 좋은 동네가 있다고, 그리로 이사가서 애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제 입에서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말들이 제가 한 것처럼 어머니는 알고 계시더군요. 왠지 예감이 좋지 않다 생각은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가게 쉬는 날 와이프가 저희 집으로 가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집을 구한다고 해놓고서는 계약금만 빌릴 수 없겠냐고 도움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으신 어머니 아버지는 이사하고 아기를 갖겠다는 말에 덥석 4천만 원을 쥐어줬다고 하고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와이프가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사기를 당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자는 아내를 깨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대답을 하더군요. 자기도 그 돈을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가져온 건 아니었는데 요즘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와이프 말로는 요즘 쇼핑을 하러 못 나가니까 같이 어울리던 무리에서도 자기만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고 괜스레 자신이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뭐라도 사지 않으면 모두가 자기를 무시할 것만 같은 기분에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듣고 있자니 이건 그냥 정신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는 인정하지 않더군요. 전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그 돈 4천만 원 다시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이혼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그 길로 처가로 갔고 어른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고 치료를 받자고 해도 거부하니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집안 어른들도 당신 딸이 그동안 한 게 있으니 그 정도는 봐줘야 하고 왜 자기 딸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냐면서 되려 저에게 윽박지르시더군요. 게다가 장인어른이라는 분은 유리로 된 재떨이를 저에게 집어 던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양쪽 집이 이 일로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전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서 4천만 원은 그냥 줘버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받은 상처도 컸고 잃은 돈도 컸지만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를 알고 있던 한 손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전 와이프네 집안이 이번에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고요. 그 집 안 그래도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그 집 딸내미가 세상에 그 집 어른들 마지막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집을 걸고 사채를 끌어다 썼다지 뭔가. 엊그제 아주 그 집 앞이 시끌시끌했지. 그렇게 쫓기듯이 어디 지방으로 간다고 하던데. 참 그 집 어른들도 말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빠르게 결론을 내렸던 제 자신을 또 한 번 칭찬해주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저게 내가 겪었을 수도 있던 일이라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더군요. 전 앞으로도 큰 거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행인 게 그때 그 일을 겪은 뒤 빨리 금전적으로 회복하고 싶어 식당 홍보에도 투자를 좀 했더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 하던 배달까지 시작하니 꽤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했고 부모님은 저 말고도 딸이 둘 더 있었는데 오로지 제 건강을 위해서 병원이고 한의원이고 가리지 않고 제 치료를 하기 위해 없는 재산을 올인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폐와 심장이 약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영양실조 때문에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큰 폭풍이 한번 몰아쳤습니다. 바로 가장이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신 거였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 중에 그렇게 다리 한쪽 못 쓴다고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셨죠. 한순간에 저희 가족은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졌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매일 엄마가 눈물 흘리시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고민하시다가 퇴직금을 올인하여 치킨집을 오픈하셨습니다. 뭐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도 여는 치킨집이었으니 이미 다른 곳에서는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치킨집을 오픈하던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는 갑자기 치킨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프랜차이즈가 막 생기기 시작했죠. 저희는 프랜차이즈도 아닌 그냥 동네에서 닭 튀기는 통닭집이다 보니 경쟁력에서 밀렸고
좀처럼 수익도 나질 않았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았던 엄마도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시고 애만 태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게를 접을까 고민하시면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부모님께 늘 빚지는 기분으로 사느라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가게에는 없는 특색 있는 치킨을 만들어서 팔아보고 안 되면 그때 접어요. 라고요. 그러자 부모님은 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좀처럼 그런 조언을 들은 적이 없으시다 보니 제 말이 솔깃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식구들은 저녁 장사만 하면서 낮에는 치킨 레시피에 몰두했어요. 온갖 재료를 다 때려 넣어보기도 하고 한약재를 섞어보기도 하고 별 희한한 방법을 다 써보았죠. 뭐 성공이란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쉽게 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전 명문대 경영학과를 휴학했고 집에 일을 돕기로 해서 과외 알바도 한 건만 하고 저 역시 오로지 레시피 개발에 매달렸어요. 후라이드는 워낙 어느 매장이나 맛이 균일한 편이라 저는 양념 소스를 독특하게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때의 치킨 시장은 케첩과 고추장 소스가 적절히 믹스된 일관된 양념치킨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희는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3가지 버전으로 일단 맥을 잡았습니다. 새콤달콤한 맛, 부드러운 맛, 짭조름한 맛 이렇게 정한 다음 3번째 짭조름한 맛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어요. 전 치킨 소스의 맛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채소가 들어간 기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생들이 학교를 간 사이 전 식용유에 마른 고추와 깐 마늘을 타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볶아주었어요. 그리고 촘촘한 거름망에 기름만 쏙 걸러주었죠. 그리고 맛간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오렌지, 대파, 양파, 다시마, 마른 표고버섯, 맛술과 간장에 2배 정도 되는 물을 넣고 1시간 동안 졸여주었죠. 고추, 마늘, 기름과 맛간장,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1대1대1로 섞은 뒤 마지막에 갱력과 계피 분말, 카레가루를 녹여서 소스를 완성했어요. 여기까지 배합 비율과 표준화된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달이란 시간이 넘게 걸렸죠. 부모님이 뜯어말릴 정도로 버린 재료도 엄청났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굳이 저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과정인 시식만 남았죠. 가족들만으로는 모자라서 동생 친구들을 몇 명씩 불러서 먹였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친구들 다 거짓말은 절대 못하는 캐릭터라서요. 그런데 의외로 먹고 난 후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원래 다들 치킨 덕후라서 입맛이 고급인데 처음 맛보는 신기한 맛이라는 겁니다. 일단 30명에게 A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부드러운 맛과 새콤달콤한 맛 2가지 남았는데 일단은 후자로 먼저 결정했습니다. 부드러운 맛은 나름 기본 레시피를 갖고 있어서 덜 걱정이 됐는데 새콤달콤함은 쉽지 않은 맛이었거든요. 일단 새콤함은 유자청으로, 달콤함은 비정제 원당과 올리고당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고 맛간장과 척포도 에키스를 섞어서 후라이드 치킨 위에 토핑처럼 뿌려주는 방법을 택했죠. 양파나 파채를 얹어서 먹는 건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새콤달콤한 맛도 성공적이었어요. 역시 공들여 만든 식재료는 실패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개발하다가 알게 된 건데 염지한 닭의 튀김옷을 미리 입혀서 지퍼백에 1마리씩 넣어서 하루 냉장 숙성시키는 게 맛이 훨씬 좋다는 걸요. 일단 그렇게 20마리를 튀겨봤는데 이제까지의 튀김옷보다 훨씬 바삭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프라이드 치킨에 시저 드레싱과 마요네즈 소스를 버무리려고 했는데 농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텁텁했어요. 3가지 치킨 중에 한 종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식재료를 써야 돌아갈 만큼 회전율이 높아질 때를 미리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맛을 내는 렌치 드레싱이 있었는데 마늘과 양파가 들어가고 그 맵고 아린 맛을 없애는 비법이 필요했어요. 시판 렌치 드레싱은 마늘과 양파 맛이 거의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맛이 없었어요. 마늘과 양파 및 허브를 다져 넣는 것만 제조하기로 했습니다. 30마리를 튀겨서 시식한 결과 다행히 성공이었어요. 메뉴 개발을 하고 나니 이제는 판촉만 남아서 동생 친구들과 알바 명명을 써서 가게 앞에 테이블을 놓고 시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무료였죠. 먹어본 손님들은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일반 손님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얻자 이제는 됐구나 하며 안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메뉴판을 제대로 만들어 홍보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주문을 받았죠. 프랜차이즈처럼 CF는 못 찍어도 동네 장사인 만큼 가족들이 길에서 전단도 뿌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주에 주말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만큼 치킨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하루에 무려 50마리를 팔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한 주 동안 3,000마리를 팔았고요. 나중엔 재료가 다 떨어져서 못 팔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장사를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복학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무리 차원에서 이벤트를 구상했습니다. 쿠폰 10장을 모으신 분들에게 치킨 3종 세트 중 한 가지를 골라서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치킨을 출시하고 한 달 만에 순수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얼싸안고 펑펑 울었죠. 장사란 게 고돼서 앞으로도 힘들게 일하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제대로 일어서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그동안 밀린 빚도 일부 청산했고 빌라지만 내 집 마련도 하셨죠. 반지하를 탈출해서 저희는 너무나 기뻤답니다. 치킨은 너무 잘 팔리고 있었고 방송에서도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했지만 혹시나 나중에 맛과 수량을 보장하지 못할까봐 예의를 갖춰서 거절했습니다. 나중을 기약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 복학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다음에 확장할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밀키트였죠. 배달받아서 바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 갖춰진 제품이 밀키트였어요. 일단 시장 조사를 꼼꼼하게 했고 그 다음엔 메뉴 선정을 고심했습니다. 치킨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다음으로는 식사 대용식을 선택했죠. 쉐어하우스처럼 주방을 나눠 쓰는 시스템이란 게 생겨서 전 거기서 계속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식사 메뉴를 만들었고 대충 5가지로 추렸어요. 치킨과 어울리면서 식사 안주로 가능한 메뉴를요. 한국 사람들은 국물 좋아하잖아요. 버섯 매운탕과 쌀국수, 골뱅이 무침 등등 배달 받는 대로 바로 해먹을 수 있는 메뉴만 선정했죠. 그리고 조리사를 채용했습니다. 젊고 경험이 많진 않아도 열정과 패기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계속 실습을 하도록 말이죠.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남곤 했는데 인터넷 지역 카페에 올려서 홍보가 되고 나니 점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메뉴는 많이 늘린다고 수익으로 나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기본에만 충실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은 제 아이디어에 그냥 시큰둥했는데 막상 잘 팔리는 것을 보니 많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상했던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치킨과 밀키트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잘 팔려서 조금만 더 모으면 아파트로 이사갈 정도로 재산이 모였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 적어 그렇지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덕분에 제 등록금도 해결되고 두 동생의 사교육비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고맙다면서 엉엉 우셨죠. 저도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집의 사업이라고는 하기엔 조금 거창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해보고 나니 목표가 있으면 가는 길을 헤매지 않는다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누군가 방송에서 했던 말인데 실제로 제가 그걸 해내니 꿈만 같았어요. 평생 팍팍하게 살다가 제대로 사람답게 사니 가슴이 뭉클하고 기분이 날아갈 듯 합니다. 그동안 눈물나게 힘들고 고생했던 순간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은 멀고 할 일도 많아서 책임감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 실패하더라도 저는 언젠가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으니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을 얻었다 생각하려고요.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마다 부디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전 결혼해서 와이프와 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중독 상태여서 저는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아내는 몸무게가 고무줄입니다. 확 늘었다가 단기간에 다시 빠지기를 수십 번을 보았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날씬하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마른 체형이었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연애 초기에는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맛집을 다니는 게 데이트인지라 금방금방 살이 찌기 시작하더군요. 몸무게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4개월 사이에 20kg는 넘게 찐 것 같더군요.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에게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뒤로 정말 데이트를 하면서도 매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걸 조절하더니 2달도 안 돼서 금세 이전의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더 매력을 느꼈었는데 매번 이때와 같이 몸무게가 늘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매번 살이 쪘다 빠지는 아내를 보곤 못 알아보는 친구가 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사실 몸무게가 빠지고 찌기를 반복하는 건 데이트할 때 별로 불편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다만 다이어트 시기에는 같이 밥 먹기가 힘이 든다는 점, 그리고 조금 예민하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그다지 저는 불편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부터는 아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너무 힘이 듭니다. 제일 먼저 아내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아내를 따라 몇 번 같이 따라간 적이 있는 다이어트 전문 병원이라는 곳에서 지은 약인데 이걸 집에 쌓아두고 다이어트 기간만 되면 입에 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랍에 이런 약이 2칸을 차지하는데 아무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내의 건강도 너무 걱정이 되고 무엇보다 이 약을 먹는 동안은 이런 말을 아내에게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격 파탄자처럼 너무 예민합니다. 방 안에서 걸어다니는 제 발소리도 아내는 거슬려서 화를 내고 제가 조금 아쉬운 소리라도 하게 되면 아내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30분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지난 명절에는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녀 계획은 없냐는 말에 확 화부터 내버려서 자리가 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말이 아니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그 순간은 자기도 조절이 안 되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 예민한 성격 때문에 아내도 힘들어합니다. 이런 약을 1년 중에 최소한 6개월은 복용하고 있으니 항상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더불어 약값도 사실 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2주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구매하는데 한 번에 구매할 때마다 15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하니 어림잡아 계산하더라도 한 달에 30만원, 6개월이면 180만원의 비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기에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온갖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하고 다니는데 한요가다 스피닝이다 정말 다이어트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큽니다. 사실 와이프가 다이어트를 한다는데 돈 몇 푼이나 들어가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단적인 예로 지난달에 쓴 비용이 PT 20회 160만원, 다이어트 약값 20만원,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챙겨 먹는 보조식품과 영양제 모두 합치면 300만원은 좋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식품회사를 다니는 제 봉급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매년 이런 다이어트를 6개월 정도 하고 있으니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옆에서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빼지 않아도 된다고 매번 말해주지만 아내는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이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이어트가 끝나면 다시 야식이며 다이어트 기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음식들만 찾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음식 조절이 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느낀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리고 사실 돈 문제야 그렇다 쳐도 제게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예민함입니다. 다이어트 기간 중에 회식이라도 다녀와서 옷에 고기 냄새라도 묻혀오면은
아내는 일부러 냄새를 묻혀오는 거냐, 자기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남편이라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험한 말을 퍼붓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생각해보니 저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굉장히 불합리하면서 불쾌합니다. 밖에서 일이나 친구 때문에 저녁이라도 먹고 오는 날에는 방향제를 뿌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밤에 바람을 한참이나 맞으며 냄새를 빼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 제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요. 더구나 부부라는 게 매일같이 붙어있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해먹으며 지내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여지껏 아내와 저는 밥을 서로 따로 차려 먹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내에게 밥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말이니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하면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을 테니 혼자 먹으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오히려 연애 시절보다 서로가 더 멀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강박적인 다이어트를 반복하니 아내의 성격이 조금씩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오래간만에 서로 추워진 날씨 탓에 같이 옷을 사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 니트를 보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이것저것 보던 중에 직원이 옷 몇 가지를 추천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휙 하고 그냥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왜?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추천하는 건 안 봐도 뻔하지 뭐. 아내가 원래 상냥한 편은 아니더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길 가다가도 조금만 통통해 보이는 여성분이 지나가면 제 귀에다 대고 저런 몸으로 저렇게 입고 어떻게 밖에 나올 생각을 하지? 라며 비웃더라고요. TV를 보면서도 연예인 하나하나 다리가 굵네, 쟤는 주사를 맞아서 살을 뺀 거라니 온통 살살살 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아내 눈에 비쳤을 때 통통한 기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자기 관리를 안 하네, 쟤는 긁어봤자 꽝인 복권이네, 온갖 험담을 하고 날씬한 사람을 보면 자기도 돈만 있으면 주사 맞아가며 저런 몸을 만들 수 있다며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대상이 저에게도 넘어와서 저에게 다이어트 약을 같이 먹자는 둥 길 가는 사람들 중에 당신은 제일 뚱뚱한 것 같다며 저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기도 했어요. 저는 주 4회 정도 헬스를 하고 식단은 하지 않아서 덩치가 있는 편은 맞지만 다이어트 약을 먹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게 들을 때마다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이 바쁘고 퇴근이 늦어져 저녁을 못 먹어서 집에서 치킨을 시켜서 야식으로 식사겸 먹고 있었는데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온 아내가 저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당신 정말 살 뺄 생각 아예 없는 거야? 이 밤에 치킨이 넘어가? 나 이거 오늘 첫 끼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치킨을 먹고 있냐고. 집에 밥이나 먹으면 되지. 이미 먹고 있잖아. 그만해. 다이어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먹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제가 먹고 있던 치킨을 전부 싱크대에 던져버리는 아내를 보고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다이어트 약을 먹는 기간 동안에만 예민하고 컨디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알고 있기에 한번 참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저에게 와서 때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책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는데 그 책에 맞아서 저는 몸에는 멍이 들고 이마는 찢어져서 피가 났습니다. 가끔 화가 조절이 안 돼서 폭주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이날은 다른 날들에 비해서 더 심했고 나중에는 흉기를 꺼내어서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살겠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제가 제압을 하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는 일은 종종 있었는데 흉기까지 꺼내더니 그래도 참고 지내봐야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냥 미친년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이프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와이프는 본인이 고쳐보겠다며 저에게 사정사정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이 여자와 다시 살고픈 마음이 없자 저는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그동안 때리고 했던 진단서로 소송이라도 걸겠다고 제 나름의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협박이 먹힌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제서야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고 전업주부였던 와이프는 이혼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일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지 들리는 소식으로는 계속 약을 먹는데 운동을 못하니 예전처럼 살도 안 빠지고 그러니 예민해져서 회사에서 직원들과 싸우고 직장 상사에까지 덤벼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에 친구가 다니고 있어서 들었는데 정말 여전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전 와이프로 보이는 사람을 언뜻 보게 되었습니다. 붕어빵집 앞에서 무슨 걸신 들린 사람처럼 빵을 우겨넣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간 살도 다시 많이 불었는지 솔직히 그간 살 맞대고 산 시간이 없었다며 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뒷모습을 보며 행여라도 눈이 마주칠까 조심조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한 게 정말 다행이다 싶어서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등등 모든 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더군요. 여기까지 이런 일로도 이혼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에 한번 웃으시라고 사연을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장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전 조그만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과 연애를 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환경도 비슷하고 악바리 같은 생활력이 강한 점이 마음에 들어 신부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워낙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기를 갖는 것도 미루고 돈을 버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 저희는 3년 만에 반지하 월세방을 탈출해서 17평 다가구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비록 전셋집이지만 어두컴컴하고 곰팡이 피던 주거 환경보다는 훨씬 나아진 점에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지금 아기를 갖는다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러모로 힘들 거라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출산을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나 아내나 적은 나이도 아니고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리 출산이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안 되며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내는 덜컥 임신을 했고 저희는 계획보다 빠른 출산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아내는 임신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우울해했습니다. 지금 아기를 낳으면 정말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더 공장 일에 매달렸습니다. 전 일을 쉬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떠냐는 말을 꺼냈다가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예상대로 아내는 무리했다가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 그 일로 상심이 컸고 아내와의 마음의 거리가 생겼어요. 그래도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하는데 결근 한 번 안 하고 다시 공장에 나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아내의 건강이 상할까봐 염려스럽고 가장으로서 부족한 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전 미역국도 손수 끓여주고 영양제도 챙겨주며 건강관리에 힘쓰라고 조언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하늘이 도왔는지 그해 겨울에 자연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산기가 있어 임신 6개월부터는 자궁 무력증 증세가 심해져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전 마음이 아팠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겨우 입원비와 출산 비용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은 너무 고가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난산이었지만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저는 공장에 나가는 동안 몸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증세가 워낙 심해서 수유하면서 간간히 눈물을 보인다고 도우미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어 전 아내의 마음을 돌보느라 애를 썼습니다. 제가 다니는 공장이란 곳이 열악한 직장이라서 육아휴직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 벌어서 아기와 아내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들이 돌이 지나기도 전에 직장을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뭘 하겠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직원을 뽑는다면서 거기 합격하면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일을 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전 돈도 중요하지만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기는 적응을 잘했고 아내는 야무지게 일을 잘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아오며 이사 비용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는 아내 덕에 돌이 지나고 바로 22평 아파트 반전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곳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아기 유모차를 무겁게 들고 내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여전사처럼 악착같이 살아서 옆에서 보는 제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너무 무리했던 탓일까요? 그렇게 부동산 일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아내가 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죠. 다행히 초기고 암보험이 있어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되었지만 그래도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권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자신이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암 수술이 끝나고 한 달 동안 회복기에 접어들 때 무렵 갑자기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재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아 기초적인 건 대학을 안 나온 아내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전 너무 이른 게 아닌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아니라며 한글과 영어를 열심히 그림까지 그려가며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못 배운 한을 푸느라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런 아내를 그냥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아들이 5살이 되자마자 한글 학습지와 영어 알파벳 쓰기까지 시키면서 잘 따라하는 자식이 대견스러웠는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진 그래도 봐줄만 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희 형편에는 너무나 무리였습니다. 집도 좁혀가야 했고 무엇보다 그러기엔 아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집하던 아내는 하다하다 나중에는 결혼 폐물도 팔고 처녀 때 부었던 적금이 5천만 원이 되었다면서 저에게 전세자금 대출 5천만 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처음 받는 대출에 이자와 원금 상환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내 뜻이 완강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죠. 역세권 학군 좋은 곳에 18평으로 집을 좁혀가긴 했어도 학원이나 학교는 가깝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초등학교 선행을 한다면서 6살 때부터 보습학원을 보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아내가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원어민이 가르치는 영어학원에 보낸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와 정말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분수에 맞게 살자. 제발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하자 저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우리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가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는 각방을 쓰며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도 물론 따로 먹었고요. 결정타는 카드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애 사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200만 원이었습니다. 전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솔직히 제 월급이 30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 사교육비로 200만 원이라뇨.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 말로는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전 이렇게 살면 다 같이 망한다며 앞으로 생활비는 100만 원만 주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득달같이 어떻게 융통을 했는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려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 넘는 학원비를 댔습니다. 이쯤 되자 솔직히 이제는 아내가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말이죠. 아들은 처음에는 재미있게 따라가는 것 같더니 공부가 실증 난다고 하자 아내는 손찌검까지 하면서 애를 닥달하는 겁니다. 전 그랬죠.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너 미쳤어? 이런다고 애가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 갈 줄 알아? 이건 아니야. 치료받아. 이렇게 외쳤지만 아내는 제 말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전 아들을 데리고 본가에 들어갔습니다. 애도 망치고 저도 돌아버릴 지경이었으니까요. 아내 혼자 다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보겠다며 저와는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돈을 모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전 너무나 뻔히 알겠어서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 그냥 이혼하자고 법적인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반발하며 양육권을 달라고 하더군요. 혼자 아이를 키울 능력도 안 되고
또 미친 듯이 아이를 공부시킨다고 강요할 거 생각하니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와서 울고불고 읍소를 하다가 정신을 놓쳐서 병원에 실려가고 결국은 혼자 있다가 죽겠다는 시도까지 해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무엇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걸까? 마침 누나가 잘 아는 상담사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동 상담과 놀이치료도 병행했고요. 상담 결과 아내는 심각한 피해의식과 성격장애, 우울증이 같이 있었고 어린 시절 물질적 결핍에 따른 집착이 워낙 강하게 남아있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몰라서 오랜 기간 고민을 했습니다. 본가에서는 어떻게든 아이 생모니 노력해보자고 해서 그간의 심리치료와 정신과 약물치료는 지원을 해주시겠다면서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기 시작하니 제가 봐도 점점 나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내는 긴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치료가 끝나자 예전의 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내는 저와 아들을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와 아내는 암 재발을 고민 끝에 초등학교 시절만이라도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하자고 하여 서울 근교의 농가주택을 개조해서 텃밭도 가꾸고 모처럼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보다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행복합니다. 완전히 남남이 될 뻔했던 저희는 그 시기의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내가 했던 행동의 기본은 저와 아이를 사랑해서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든든한 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혼자 모든 걸 헤쳐나가려고 했던 아내를 보면 분명 제 책임도 있는 게 확실하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